조현진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저번에 했던 폐쇄선증의 응급처치 부분들을 다뤄볼까 하는데, 폐쇄선증 같은 경우에는 별다를 건 없고요. 우리가 얘기했던 환기, 확산, 순환장애 중에 순환장애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해야 될 응급처치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순환장애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산소 교환이 안 되는, 확산이 안 되는 요 상황들은 기존의 그 다른 질병들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응급처치 부분에서 큰 차이점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뭐 기도 유지, 환기 보조, 산소 투여, 기간의 삭감도 할 수 있다. 뭐 조맥도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심전도 리듬도 한번 좀 확인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고요. 우리는 원인 자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필요할 수 있겠죠. 물론 기준점이 어디예요? 병원이죠. 현장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환자가 막혀져 있는 혈전 때문에 막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혈전만 녹여서 없애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제를 투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응급의료기관에서는 혈전용 액제를 다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폐쇄증이다, 심각한 호흡곤란이 동반되어져 있는 환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이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최단 기간의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만 해주셔도 충분한 처치가 되겠다라고 보여지네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자연 공기가선증입니다. 공기가선증인데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생겼다. 뭐 외상이 생겼다거나 혹은 질병이 생겼다거나 그런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생겼다. 뭐 그런 것들이죠. 이제 특징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남녀 비율이 좀 차이가 크다. 그래서 남자인데 키가 크고 말랐는데 흡연도 한다라고 하게 되고 거기다가 젊은 사람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20대에서 40대 사이의 남자라고 하게 된다면 공기가스증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 추가적으로 요걸 또 뭘로 이으시면 돼요? 흡연력하고 같이 이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허파 조직이 얇아져서 잘 표현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알려진 바가 있지만 그 알려진 것들이 실제 상황이 아니고 그냥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병태 생리를 보시게 되면요, 이제 뭐 특별한 건 없고 일반적인 공기가슴증하고 똑같아요. 그냥 이유 자체가, 원인 자체가 자연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자연 공기가슴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가슴과 공간 안에 정상적으로 존재해야 될 음압이 소실된다. 여기 안에 원래 폐가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이쪽 한 부분이 공기로 대체된다. 물론 이게 차지 않고 원래 이렇게 찰 거니까 폐가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 쪼가들었죠, 그죠? 색깔을 좀 바꿔서 할까요?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요게 요렇게 쪼그라들었다. 그러면 쪼그라진 이 면적만큼은 가스 교환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공기가 계속 차여져 있으니까 음악 생성도 어렵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만약에 환자가 건강한 상태라고 하게 된다면 공기가스증 자체가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자연 공기가스증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봐야 될 환자들은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더욱더 원래 병이 있는데 그 병에 이어서 다른 병이 추가적으로 발병했어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건강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위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슴막의 통증이나 어깨 통증 같은 것들을 호소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신경계 해박을 보게 되면 이렇게 팔신경 얼기가 척수에서 쭉 나와서 이제 팔신경 얼기가 이렇게 뭉쳐서 내려갈 건데, 뭐 가로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팔신경 얼기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얼기가 같이 여기 한꺼번에 여기 흉부 쪽에서 있는 부분들이 이제 통증을 일으킨 건데, 이 통증을 쭉 이렇게 전달하려다 보니까 팔신경 얼기에서 뭉쳐져 가지고 다른 부분까지 딱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깨가 아픈 것처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그리고 뭐 기침, 물건 들어 올릴 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있죠. 특별한 것들은 이제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허파 꼭대기 부분에서 성질하면 숨소리가 감소되어져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앉아 있는 사람들, 서 있는 사람들일 것 같죠. 공기는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른 것들에 비해서 밀도가 낮아서 질량과 밀도가 낮아서 질량이 낮아서 위로 올라갈 수 높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매우 심각한 공기가슴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해주고 있는 거고, 이렇게 중증 환자까지 가는 경우 매우 드무다는 이야기까지, 뭐 기관의 사건이나 이런 것들 할 일은 그렇게 많지가 없다. 특히 이 부분에서 이제 긴장성 공기가스증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공기가스증이 생기고 나고 난 이후에 과도하게 공기가 더 많이 지속적으로 흉곽 내부에서 쌓이게 된다면 이렇게 더 쪼가들어가지고 더 쪼가들고 해서 종속동을 짓누르게 되면 이거를 이제 크게 큰 위험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그 악화되는 공기가슴증이 그 점점점 악화되는 상황을 긴장성 공기가슴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저산후증, 청소증, 저혈압 등이 긴장성 공기가증에서 발병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뭐 기관편이 이제 후에 생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바늘가압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 회상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직하고요. 그 다음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가볍게 보고 넘어가 줍시다. 그 다음 과다호흡증후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인들이 특별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뭐 젊은 여성분들에서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발병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다흡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 다른 원인들이 이제 존재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불안한 환자, 뭐 스트레스 환자, 뭐 이런 것들, 숨 돌릴 여유를 못 느낀다. 그러니까 뭐 업무가 너무 과다하거나 뭐 그런 환자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불안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과다호흡증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이산화탄소를 과다 배출시킨다. 호흡이 빨라지다 보니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짐에 따라 가지고 호성 알칼리증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결합된 칼슘량을 증가시켜서 저칼슘 혈증을 일으키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계열에서 이제 손발 염증까지도 진행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 있고요. 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손발의 저림감이라든지 가슴 통증, 호흡 곤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불안한 환자이기 때문에 빠른 호흡과 빠른 맥박까지 존재할 수는 있겠다. 그리고 이제 발작의 과거 병력이 있는 환자라고 하게 된다면 과다호흡이 발작을 유발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1차적인 처치는 안심시키는 거,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자발적으로 호흡 속도와 깊이를 줄이도록 유도해야 되는, 너무나 빠르게 숨을 쉬고 있다 보니까 환자가 과도하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스스로 조금 조절을 해봐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환자의 SpO2가 이렇게 정상 수치 이하가 된다면 산소를 투여해 볼 수는 있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제육과 관련된 내용들이긴 한데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이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 요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면 과다호흡증후군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과다호흡증후군이라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다른 원인들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과다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호흡곤란이라고 헷갈릴 수도 있고요. 과다호흡을 하고 있는데 혹은 다른 질병하고도 감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과다호흡 상황이지는 않을까.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중추신경계 관련된 부분들인데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중추신경계 장애로 인해서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뇌졸중이라든지 아니면 다량의 약물을 투약했을 때, 복용했을 때 일하는 거 빼놓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병대 생리적인 부분들은 이제 보시게 되면 중추신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뇌종양, 뭐 뇌졸중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마야선 진통제, 바비초레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PaCO2에 따른 내용들도 조금 확인해봐라라는 이야기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평가에서 중추신경계 장애가 있는 환자 평가를 보시게 되면 기존하고 크게 다를 것들은 없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 건데 중추신경계 외상이나 약물보험과 같은 비호흡기 계통의 문제가 있으면 항상 염두에 두시고 문진은 해보시고 병력 정치를 꼭 해보셔라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 내용이고요. 뭐 여기 부분들에서는 첫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것들이 이제 많지는 않아서 바로 넘어가게 되면 척수신경 호흡근육장애라는 말이 이제 있을 건데 병태 생리적인 부분이 되면 척수의 외상이라든지 소아마비라든지 근육 위치 가쪽 경화증 우리가 흔히 루게리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중증 근무력증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가로막이나 그 가슴벽 같은 경우가 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특히나 수축한다 라고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근육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고 그 근육이 움직이려면 여러 가지 전기 신호들이 가야 된다는 거죠. 머리 쪽에서 전기 신호를 보내는 것도 문제가 되게 되면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중추신경계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척수신경이나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도 있고 감염에 관련돼서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 하나하나씩 다 물어보고 지금 당장은 아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호흡기계만 이야기를 할 거고 여기 관련된 병들은 신경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길림발해 증후군 같은 것들도 쭉 써져 있는 거고, 뭐 특정 종양 같은 것들도 이제 써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굳이 지금 당장 보실 필요는 없겠다. 맨 마지막 줄은 조금 한번 보고 넘어갈 건데, 만약에 환자가 중추신경계나 혹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종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질병, 바이러스 감염 등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게 된다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기침하면서도 우리는 보호하는 기전이에요. 보호하는 기전. 내 신체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물질을 바깥으로 뱉어냄에 따라서 나를 안전하게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전인데 요 중추신경계라든지 혹은 말초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기침 반사가 소실되게 되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폐렴 등의 감염에 매우 취약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이제 평가 부분인데 척수신경 호흡근육의 기능 장애가 의심되는 환자. 여기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예전에 뭐한 5년 전에 뭐 낙상해가지고 척추가 부러졌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아니면 지금 당장 외상이 생기는 환자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환자들을 있다고 보셨을 때 적절하게 응급처치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여기서 또 언급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냥 이 부분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좀 가볍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응급처치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응급처치할 부분들은 이제 호흡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조금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가볍게 넘어갔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은 신경계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거 다음에 바로 신경계를 할 거거든요. 원래 신장 파트 부분들은 우리가 다뤄줘야 되는데 우선은 AC에서 전문 신장 소생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역으로 신장 파트를 맨 마지막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바로 이어서 신경계를 진행할 건데요. 신경계 부분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해부 생리적인 부분들은 이제 제가 언급하지 않고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병태 생리적인 부분들만 이제 언급을 하고 각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그때 추가적으로 이제 해박적인 부분들을 언급할 수 있다면 이야기를 잠깐 조금씩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변태생리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지는 않지만 의식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외부 자극에 완전히 반응하게 되고 완전히 인지하는 상태, 이게 의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극에 대해 반응은 망상 활성계, 신용으로는 이제 그물 활성계가 되겠죠. 그물 활성계가 이제 관여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환경에 대한 반응과 인지 능력은 대뇌 피질 겉질에서 관여를 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의 의식의 변화가 생겼다게 되면 중추신경의 기능 이상 혹은 장애를 의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한 번쯤은 언급을 해주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제 다 읽어봤습니다. 중추신경계의 장애,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의식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중추신경계의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소한 사고의 장애, 이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그, 사람, 장소, 시간에 대해서 인지 능력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물어볼 건데, 그래서 뭐, 오늘 며칠이냐, 지금 여기가 어디냐, 뭐, 지금 대통령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뭐,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인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럼 조금 틀렸다 그러면 여기 안에 조금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 최악의 상태에서는 당연하게도 의식이 없는 상태가 가장 최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좀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 구조적인 병변, 그리고 독성장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뇌에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형태학적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뇌 모양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 뇌 모양이 약간 쪼그라들었다거나 혹은 일정한 부분에서 다른 것들이 생겨가지고 움푹 파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인 병변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이 뇌종양, 신샘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쪼그라들었다 이제 얘기하는 테니스 지는 치매 같은 것들도, 그 다음에 두 개의 출혈이 생기게 되더라도 이렇게 요 일정 부분이 피로 찰 거니까, 피로 차게 되면 내가 이렇게 조금 밀리겠죠, 그죠? 그 미드라인에 밀면서 이렇게 이제 내가 존재하게 되면 이것 또한 구조적인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병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상도 뭐 당연한 이야기, 뭐 두개골이 부서지거나 부종이 생긴다거나, 기생충도 마찬가지 질병이긴 하지만 이제 머리 안에 새로운 것들이 생겼잖아요, 그죠? 요거랑 똑같은 내용이 신생물이잖아요, 신생물. 이것도 없었던 것들이 점점점 커지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변변이 아니라 독성 대사 상태에 따라서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 뇌에서 사용되는 영양분들이라고 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대표적인 거. 그 외에 다른 물질들은 몇 가지 뭐 투과할 수가 있긴 한데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해당되는 것들은 BBB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혈관내 장벽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독성대사 상태에서는 무산소 당뇨병 케토산증, 그 다음에 뭐 감기능 상시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혈당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여기 해당된 것들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 티아민은 여기서 나오고 신장기능 살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독성 물질 아예 노출된다거나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요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뒤쪽에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 약물 같은 것들도 있고 뭐 실병 가서 쇼크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조금 더 요거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뒤쪽에서 해봅시다. 대뇌 항상성과 관련된 부분도 요것도 항상성 우리 몸에서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일 거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흔히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뇌에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다 뇌에서 조절하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조절이 될 때 호흡이 빨라졌다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는 상태, 이런 것들이 다 대뇌 항상성에 의해서 조절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 말초신경장애 관련된 것들인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그 누게릭 같은 것들이 여기 안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아래 신경병증, 나리비, 뭐 마리지 탈락, 뭐 이런 것들, 길렌바레 증후도 한 번 더 나오네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뭐 자율신경 장애 관련 것들도 있긴 한데, 우선 여기까지는 가볍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1차 평가까지 제가 최대한 빨리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응급처치 부분까지도 조금 넘어가고 각각 질병에 관련된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야 돼서, 평가범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ABC 순서대로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현장 평가, 2차 평가 이제 확인을 할 건데, 현장 평가에서 특별한 것들은 없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것들 다, 외상의 흔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해봐라. 뭐 전반적인 인상 평가라든지 말을 할 수 있는 거 관련된 내용들, 피부, 뭐 자세 보행 이런 것들은 다 눈으로 시각적으로 한 번에 들어오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알러트 같은 경우에는 명료한 ABPO를 우리가 의식 수준을 현장에서는 구분할 건데, 이렇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 진압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 평가하게 되면 의식이 명료하고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진압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V 같은 경우에는 맑으면 환자가 반응하는 거, P는 통증에 반응하는 거, U는 반응이 없는 것,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뭐 ABP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이제 더 잘 아실 상태가 됐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 정서적인 부분, 그 감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감정이 자연스러운가, 흥분해 있는가, 불안한가, 무감각한가, 뭐 이런 것들도, 우울한가, 기분이 좋은가, 행복한가, 엄숙한가, 내성적인가, 뭐 사고 부분들도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주변의 인지가 조금 덜 안 되는 상황들도 있고요. 감정이 부조절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게 되면 뭐 응급실에서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상황에서 울지 않고 웃는다거나, 파한대소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건 정말 상황에 맞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위 환경에 대해서도 이제 인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각이나 자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단기 기억 상실이라든지 그 전후 관계를 따라서 사고 혹은 환자가 지금 악화된 상황 전후로 기억이 어느 쪽에 남아 있는지, 뭐 이런 뭐 전향적인 기억 상실증, 후향적인 기억 상실증,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주기를 길어서 하고 있는가, 뭐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답하는가, 적절한 답변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환자 평가에서는, 중추신경에 관련해서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혹은 현장 가기 전부터 환자가 어떤 상태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내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지럽고, 그리고 뭐 너무나 지금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호자가
우리 남편이 혹은 우리 와이프가 지금 정신을 잃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 배제하면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들어가서 다른 외상이라든지 혹은 질병에 대한 요소들을 배제할 수 있는 상황들이 명확하다면 거기다가 뭐 보호자라든지 본인 스스로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준다면 집중적으로 이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평가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좀 아래쪽에 그 내용들이 2차 평가하고 같이 한꺼번에 해서, 응급처치하고 한꺼번에 해서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